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건강 박쌤입니다. 오늘 이걸 찍는 날은 이제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이고 이 동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5월 6일입니다. 했더니 어린이날 특집 기념으로 15분짜리로 끊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씨가 참 변덕스러워 가지고 조금 마치기 몸도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뭐 어느 날 아침에 16도였다가 어느 날 아침에 11도가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몸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감기 환자나 몸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고 좀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어제는 엄청난 많은 차량들이 또 이제 놀러를 나가더라고요. 내일 어린이날에 또 뭐 여러 연휴까지 겹쳐가지고 하여간 좀 속 시끄러운 또 한 주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나저나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3일간 비가 계속 잡혀 있습니다. 혹시 놀러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조심 운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7장입니다. 이 약을 드시면 한결 나아질 겁니다. 이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99페이지인데 제약회사의 연구소에서는 매년 계속해서 새로운 화학약품과 화학물이라는 독성 물질들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질병도 아닌 증상을 병이라고 비윤리적으로 조작한 다음 치료제라며 그 독성 물질을 윤리적인 약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쓸모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약의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처방된다. 왜 이렇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쓰셨겠죠. 올해의 신약 중 상당수는 몇 년 전에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던 기적의 신약이 유발한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기적의 신약을 먹고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또 신약이 개발되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신약은 다른 약의 유발한 증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판매된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과 돈을 대가로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약사, 제약회사는 부유해지고 기적은 계속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또 맨델존 박사가 출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01페이지에가 의사가 처방하는 약 중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약의 비율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다. 어쩌면 5 중 3은 그럴 것이다. 수많은 약이 애초에 의도하는 다른 용도로 처방된다. 애초에 의도하는 다른 용도로 처방된 것 중에 히트친 게 비아그라죠, 사실은. 또 훨씬 더 많은 약들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을 때에도 처방된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처방된다. 왜 이렇게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임상실험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수많은 약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유방과 자궁경부 또는 다른 인체 장기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작용이 뚜렷하진 않아도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할 때까지 수년 동안 발현되고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약은 동물 실험만 거친 후 출시된다. 그러면 최초의 인체 실험 대상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는 환자들이 된다. 이 말은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모든 약을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볼 건 없고 어쨌든 간 신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임상 실험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체 실험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약간 발생을 하는 거죠. 102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사들은 약을 자기 멋대로 처방하는데 더해 환자들에게 약으로 치료하려는 질병보다 더 나쁠 수 있는 급사 같은 위험한 잠재적 부작용을 거의 알려주지 않거나 혹은 혹시 알려준다 해도 지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해준다. 만약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준다면 제약 공장의 생산 라인 중 상당수가 멈추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래서 타민플루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타민플루의 가장 큰 부작용이 자살 충동이거든요. 그런 걸 일반인들이 과연 아냐는 거죠.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선택할 기회가 생기면 알고 있는 정보 자체 때문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는 정보 때문에 죽는 환자는 너무 많다라고 느낌표를 팍 찍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 모든 게 다 사실이고 뭐 모든 일반인들이 뭐 약을 먹고 다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의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안에 봐도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찍어서 확대해서라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스테로이드제 연고제 같은 경우들은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아토피나 건선 이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아이들한테 막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막 발라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엄마들이 현명하게 그 부작용도 좀 알아보시고 그런 좀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수많은 의사들은 여성들을 대할 때면 그녀들의 지적 능력이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처럼 취급한다. 지금은 안 그렇죠.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50년대, 60년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차라리 아이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 최소한 아이들은 병원에 가면 공짜 사탕 1개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엄마들은 값비싸고 위험한 항우울제 따위를 처방받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숫자가 뭐 78년 연방관리해서 뭐 78년도 자료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78년 이후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78년도 자료가 인용된 거 보면 뭐 80년이나 그러니까 78년 이후에 출간된 책이라는 얘기죠. 79년 또 자료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책이 나온 거랑 80년 넘어서 나온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06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경안정제 전체로 보면 약물 과용으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찾는 횟수로 헤로인이나 코카인의 경우보다 신경안정제가 2배나 많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병원에 온 환자들의 90%가 여성이었다. 히스테리라는 것도 그렇죠. 옛날에는 전부 이제 그런 해서 여성분들을 아주 좀 그렇게 했죠. 서양에서. 굉장히 서양이 인권적으로 뭐 여성을 위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 불과 200~300년 전, 300년도 안 가죠. 한 200~300년, 그러니까 200~300년 전 많이 됐다고 해봐야 그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된 사실이거든요. 그게 되게 좀 슬프죠. 여기 이제 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119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에게 신경안정제나 기타 위험한 약을 처방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을 때면 충격은 분노로 바뀐다. 그 약물들은 산모에게만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신경안정제 사용과 출생시 결함의 연관성에 대해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놀라운 정도로 무감각하게 이런 일은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편지들 나온 내용이 여기 쭉 앞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맨델존 박사는 이제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120페이지에 임신 중의 투약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 산모의 건강에 필수적이거나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 정도라면 투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의학은 약의 처방을 이런 경우에 한정하지 않는다. 체계적인 약학 관련 지식이라고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전해준 객관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식 정도에 불과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꺼리낌 없이 약을 처방한다.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들은 임신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4가지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대부분이 알려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태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지금은 그래도 임산부들한테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약을 절대 처방을 안 하죠. 무슨 지병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약을 처방을 하지 않는데 이 시대 그러니까 80년대 미국에서는 막 엄청나게 이렇게 약을 처방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한결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태아의 기형까지도 걱정을 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130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의사들이 가능하면 약을 투여하려고 하는 경향은 나에게는 하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나도 의대에 다니던 시절 똑같이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전공의로 일하던 시절 두각을 나타내던 선배인 소아과 의사는 환자가 진료실을 나갈 때는 반드시 처방전을 들려보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약 처방전이 아니면 아이의 다이어트에 관한 것이나 다른 어떤 지시가 담겨 있어도 좋지만 어쨌든 처방전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속담 틀린 게 없어요. 망치를 쥔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듯이 의사 선생님들 눈에는 이제 전부 어떤 식으로든지 처방전을 지어서 내보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13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여성이라면 위험하고 불필요한 약물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의 의사가 그런 일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의사가 처방하는 모든 약에 대한 처방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고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그 정보를 읽고 불안하다면 왜 그 약을 써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라. 의사가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른 의사와의 상담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는 앞에서도 제가 풀어드렸던 책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죠. 약 먹으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 뭐 약이 병을 만든다. 거기서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저자분들이 강력히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소비자 권리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어볼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의무 사항 중에 성실 답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것도 참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뭐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뭐 요즘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좀 무서워하세요. 뭐냐면 인터넷에서 하도 검색을 하고 가니까 약간 이제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 좀 의사분들하고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의료 소비자로서 궁금한 것들은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132페이지에 이제 8장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흔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목을 붙인 것들을 보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그런 것들을 제목으로 하나씩 달아 놓으신 거예요. 미국의 외과 의사들은 영국과 웨일스 의사들에 비해 수술을 2배나 많이 한다. 그러나 건강 유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차이는 결코 없다. 많은 경우 이 칼잡이의 정신의 결과로 미국 여성이 얻게 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술 흉터뿐이다라고 미국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뭐 외과 의사들이니까 일단 수술도 해야 되지만 전공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전문의를 따려고 한다면 수술 몇 시간 이런 실습을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그 시간들 횟수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채워야만 하기 때문에 또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133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5건의 수술 중 4건은 수술 후 환자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의사의 권고로 시행되었는데 실제로 삶이 나아졌는지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수술 건수만 연간 1,600만 건에 이르는 현실을 볼 때 나는 이제 의사들에게 실태를 파악하라고 요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수술이 1,600만 건이나 된다라는 얘기죠. 이 범위에 포함되는 수술 건수만 연간 1,600만 건. 그게 80년대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2024년이니까 더 많은 게 있겠죠. 또 여성 또 그 생식기 뭐 자궁 서스펜션이라는 수술이나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냥 하고 매년 8,000명의 여성들에게 시행되었고 보험사별로 개병걸당 5,000에서 6,00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거짐 이제 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1인 치당 거의 1,000달러에 달하는 복부의 흉터다 남은 것이라고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재밌는 분이죠. 하여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136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76년도에 의료비가 너무 급상승하니까 의회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위원회는 이 쓸데없는 수술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 거의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로 인해 많은 가족들은 평생에 걸친 저축을 털어야 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족은 파산하거나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돈만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운이 좋은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약 1만 2천 명의 환자는 그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했다. 불필요한 수술을 하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수술로 인한 비극의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74년도에 미국에서 칼로 무의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은 1만 5천 명이었다. 그중 3천 명이 살인자의 칼에 죽었다. 나머지 1만 2천 명은 뭘까? 외과 의사 같은 칼에 죽었다라고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내놓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수술은 없다. 모든 외과적인 처치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상존한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드러나는 가장 뚜렷하면서도 황당한 위험은 의사의 칼이 미끄러지는 경우와 도구를 남겨둔 채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 한 예가 있는데 미국 육군이라는 스탬프가 찍힌 75cm짜리 수건이 수술 부위에 남아 있었던 믿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또 그랬죠. 그 장비를 안 빼고 봉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연세 드신 어머니가 뇌 수술을 또 다시 열어서 그 장비를 빼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외과적인 실수 말고도 다른 환자와 혼동되어 엉뚱한 수술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 같은 케이스는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에 보면 오른쪽 발을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발을 자른 의사들도 있었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마취인데 마취로 인한 쇼크, 경련, 구토에 의한 질식, 심장 발작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마취는 호흡기, 심혈관계, 신장, 뇌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마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전체 수술의 3,000건당 1건이나 된다. 미국의 케이스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겠죠 뭐. 모든 수술은 환자를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합병증 중 일부는 영구적인 손상이나 사망까지로 초래할 수 있으며 폐렴, 응혈, 쇼크, 감염, 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수술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몸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마취를 해서 내가 못 느낀다는 거지만 몸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고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수술을 안 할 수 있느냐? 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죠. 맹장 터졌는데 수술 안 할 수 있습니까? 빨리 해야죠. 좀 불필요한 수술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45페이지에 수술로 인한 즉각적인 위험 말고도 쓸모없는 맹장을 떼어버리는 것이 일생 동안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물론 외과 의사들도 모른다.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는 사실은 맹장은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맹장은 이제 충수죠, 충수. 굉장히 중요한 면역 기관의 하나로 돼서 이제 함부로 떼어내지는 않죠. 맹장 제거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려는 연구는 거의 실시된 적이 없다. 한 저명한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맹장을 제거한 사람들은 내장에 암이 생길 확률이 2배 높다고 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이라고요. 면역기관을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암에 걸릴 확률이 2배는 높아지는 거죠. 그 과학자는 맹장이 모든 형태의 질병에 대한 신체 저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당시까지는 그렇게 안 밝혀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 밝혀져서 지금 맹장 수술 함부로 하자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시죠. 함부로 하게 되면은 맹장은 큰일 납니다. 그게 뭐 충수염이 걸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잘 보존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54페이지에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결론이 나면 대학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반하겠지만 나 자신이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훌륭한 충고라고 생각한다. 그곳은 이름 그대로 대학병원이다. 그 병원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한다. 대학병원에 가면 학생들은 여러분을 상대로 실습 훈련을 한다. 당연히 모든 외과 수련의들이 난생 처음 체온이 있는 진짜 사람의 배를 대상으로 수술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수술 대상이 여러분 자신의 몸이 되길 원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대학병원은 이 맨델존 박사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실습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부 대학병원만 찾죠. 좀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 다 모여 계신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또 의료 파업에 해결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키우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